흡수합병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합병의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병이라는 것은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고 한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그 A 회사라는 것이 있고 B 회사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돼가지고 이쪽이 없어져요. 소멸하고 이쪽이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리면은, 나한테 흡수합병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갖고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 이슈들을 좀 뽑아보자 이겁니다. 이 예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여기, 예. 여기가 삼성물산. 네, 여기가 제일모직이었죠. 상업등기를 하다 보면은 삼성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의 케이스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소멸회사가 되고 제일모직이 존속회사가 돼요. 엥? 지금 삼성물산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제일모직이 이 기회에 개명을 하죠.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바꿨죠. 그리고 원래 이거를 한 번 전에 더 한 번 했었죠. 뭡니까? 여기가 제일모직이었고 여기가 에버랜드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버랜드.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흡수되면서 이쪽에 에버랜드가 상호 변경을 합니다. 제일모직으로. 하면서 상장을 시켜버리죠. 원래 에버랜드는 비상장사였고 제일모직은 뭐였습니까? 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이 제일모직을 흡수하면서 결국은 상장회사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모직이 그러니까 결국 본체가 에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흡수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삼성물산을 이름 바꿨죠. 요 전에 얘기는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실까요? 이 전에는 뭘 했습니까? 에버랜드 전에는? 전환사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3자 배정이라는 걸 했어요.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을 했어요. 주주 배정을 하면서 염가로 했습니다. 염가로 발행을 하고 염가 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가 꾸겠냐? 주주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쵸? 주주 실권을 하고, 그러면은, 실권 사채를 누가 받았냐? 예, 그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받았어요. 그리고서 행사를 해서 대주주가 됐죠. 등극 시나리오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사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결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간 거죠, 오히려. 거기 과정에서 이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 자체는 상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비자금 만들어서 딴짓을 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이게 더 나은 얘기예요, 오히려. 어쨌든 요런 시나리오에서 처음에 이분이 나왔다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40매덕인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랬다고 해요. 물론 나한테 40매덕을 누가 빌려줄 일은 없지만 나 같아도 40매덕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는 사람을 무조건 다 동원해다가 보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등각 시나리오인데 이제 요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이제 요런 식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병이라는 것을 갖고서 한번 절차를 상법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법에 찾아봤더니 이 뒤에 있는 이제 168페이지에 이제 합병 절차라는 것이 법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어서 보면 당사자 간의 합병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공시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계약서라든가 합병의 근거가 됐던 뭐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놓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하고 상관이 없죠. 보여준 걸 어떻게 증명해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합병 당사자끼리 합병 승인 결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별 재반 절차라고 해갖고 우리 뭐 채권자 보호 절차라든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서 마지막 보고총회를 해라. 주주들이 뭐 합친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공시도 또 역시 비치고 그 다음에 합병 등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법은 그 절차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러면 이 합병 등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합병 등기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그대로 쓰는 거냐 반성 없이 라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모든 건들이 건 바이 건으로 다 외워야 되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녹여있는 제도적인 특징을 보면 이슈를 한번 뽑아보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 자, 합병 계약서 체결 사전 공시는 필요 없고 이제 합병 승인 그 다음에 재반 절차 그 다음에 보고총회 등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이 전체 절차를 놓고 봤을 때 등기가 없는 나머지 절차들을 보면 계약 체결하고 승인 받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하고 관련이 돼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계약이고 특이한 총회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한번 각 이슈를 봐보자입니다. 이슈를 뽑아보면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뭐냐 생각해보면 계약이 뭐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이 뭐지?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계약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쓰기도 또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법의 계약이란 뭐 하면서 이게 쫙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한테 법을 읊고 있냐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법을 읊은 거를 들을 것 같으면 너한테 와서 설명해달라고 안 했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합병계약을 누가 체결하나요? 혼자? 얘랑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합병 당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이건 뭐지? 이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모든 소송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당사자라는 얘기를 너무도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또 그냥 상대방하고 본인과 상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낼 것은 합병 승인을 할 때 각 회사별로 하거든요. 각 회사별. 그러면 각 회사의 합병 승인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승인은 어떻게 하지? 이것은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는 걸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의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보고총회는 또 한 번 있는 것이고, 등기는 왜 등기하라 그러지? 이 절차, 기업 법무랑 등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거 한번 체크해보자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해왔던 일인데 그거를 한번 되짚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부분부터 볼게요. 170페이지 보시면
자, 이 당사자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결국 뽑아내고 싶은 개념은 이겁니다. 법인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당사자라고 했을 적에 그 내용에서 아마 민법에 봤을 때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렇게 주체가 되는 사람을 당사자라 한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행위하고 당사자 이러면 되게 거창해 보여요. 맞죠?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이 혼자서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 빼놓고는 다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게 되면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침에 커피 하나 사왔다. 나가서 밥 한 번 먹는다. 이게 다 법률행위예요. 근데 법률행위 하고 있다는 의식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법률행위냐?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어떤 것을 서로 대가로 주고받자라는 그 구속이거든요. 그 구속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음식점에 갔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 딱 이렇게 보죠. 보고서 저 캐러멜 마끼아또 주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캐러멜 마끼아또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가 뭡니까? 거기에 법률행위가 놓여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써놓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장에 가서 보니까 네 메뉴를 보니 캐러멜 마끼아또는 거기 써 있더라. 네가 캐러멜 마끼아또를 청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대로 5,000원, 6,000원, 6,000원을 낸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캐러멜 마끼아또를 주겠다라는 공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유인을 받아서 와가지고 친구인다 와갖고 캐러멜 마끼아또 주세요 하는 순간 이게 청약입니다. 그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약해주세요 하는 게 청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카드 내고 거기에 결제를 하면 그 결제하는 순간에 나는 청약한 사람이 한 내용을 받아갖고 그럴게 하고 카드를 딱 긁었어요. 그러면 이게 승낙입니다. 그러면 청약하고 승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청약한 사람은 돈 주기로 약속한 거고 승낙한 사람은 캐러멜 마끼아또 주기로 한 거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품질의 캐러멜 마끼아또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거창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게 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고 이 계약을 함으로써 만약에 청약을 하고 오케이 했는데 돈 안 주고 회 땡기면 그리고 카드는 긁었는데 캐러멜 마끼아또를 안 주면 이게 뭡니까?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이 생기는 것을 계약이라 하고 그런 구속의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모든 행위에서 대부분은 법률행위로 구성이 돼 있어요.